이렇게 조용한 데서 둘이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좋다. 그러게 뭐랄까.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. 나 요즘 오빠 만나면서 삶이 좀 달라졌어.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. 퇴직 후 하루하루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사진 동호회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날, 제 마음 한구석에 걸렸던 그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. 새로 산 외투, 익숙하지 않은 헤어스타일,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짧은 녹음 한 조각,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상의 변화들이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주부 박정희입니다. 남편과 함께 해온 결혼 생활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. 처음엔 그저 이상했습니다. 어딘가 들뜬 듯한 말투, 휴대폰을 몰래 보는 눈빛,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직접 마주하게 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면까지. 평생을 참고 믿고 지켜왔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.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혹시라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. 그날부터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. 집에 들어오는 시간, 입고 나가는 옷, 갑자기 생겨난 향수 냄새까지 하루하루가 불안함과 의심으로 뒤덮였고 저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. 블랙박스를 확인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. 그건 제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자 증거였습니다. 남편의 행동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대화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 아까 그 커플 진짜 웃겼지? 자기네들만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아. 그러게, 우리도 조심하자. 들키면 안 되잖아.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.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.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. 그는 몰랐습니다.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. 저는 그가 집에 없을 때마다 자료를 수집했습니다. 계좌 내역, 문자 기록, 위치 이력까지. 그리고 결심했습니다.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. 제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한다고.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. 친정 오빠에게도 털어놨습니다. 나 이혼하고 싶어.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. 당신 나랑 얘기 좀 해. 왜 그래, 무슨 일인데? 사진 동호회 말이야. 정말 사진 찍는 게 전부야. 그게 무슨 말이야? 블랙박스, 문자, 계좌 다 봤어. 그는 처음에는 잡아떼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. 미안해.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그냥 위로가 필요했어. 위로? 그걸 다른 여자한테서 찾아? 너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집에 있으면 답답했어.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.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가정을 지켜왔던 걸까요? 이제 끝이야. 당신이 뭐라고 변명하든 난 이 결혼을 지킬 생각 없어. 정희야, 제발 다시 생각해줘. 애들도 있잖아. 아이들? 지금까지 당신이 아버지답게 한 행동이 뭐가 있는데?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.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차 자유를 느꼈습니다. 동사무소 복지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했고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. 아침 햇살, 따뜻한 차 한 잔, 조용한 산책. 내가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. 그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.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.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.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.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었습니다. 참고 버티고 상처 입은 아내들. 하지만 그들도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웃고 일하고 사랑하고. 그 사실이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. 그 후 6개월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. 판결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찾았습니다. 남편은 처음엔 항소를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.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. 통쾌함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습니다. 이토록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결국 이리도 쉽게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에.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. 아이들과도 충분히 대화했고 다행히 큰 아들 민재는 제 결정에 지지해줬습니다. 엄마, 이제 엄마 인생 살아. 이젠 엄마가 행복해야 할 차례야.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.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여성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 또래의 여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. 사진, 요리, 컴퓨터 교실 그 어느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설렘이 있었습니다. 가장 좋아하게 된 건 독서 모임이었습니다. 매주 수요일 조용한 구립도서관, 지하실에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.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 어떤 분과는
특히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. 이혼 후 힘들었던 시기 같은 경험을 나누며 눈물을 함께 흘려준 친구 윤희였습니다. 정희 언니, 가끔은 이렇게 무너져봐야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전 그날 이후 윤희에게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. 어느 날 윤희가 말했습니다. 언니, 우리 같이 작은 가게 하나 해볼래요? 가게? 응, 중고 책방이랑 커피 한 잔 파는 소소한 공간. 언니랑 나 책 좋아하잖아.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.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스케치북에 조그만 가게 이름을 써보았습니다. 두 번째 봄. 가게 오픈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무서운 속도로 모든 걸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. 중고책을 기부받고 커피 머신은 동네 교회에서 쓰던 걸 저렴하게 얻었습니다.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전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조차 소중하게 들렸습니다. 그리고 첫 매출, 단돈 4,500원이었지만 그날 제겐 1,000만 원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. 두 번째 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우리는 매주 작은 인문학 강좌도 열기 시작했습니다.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오가고 제 삶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한 남자가 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 저보다 조금 연상처럼 보이는 점잖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. 그와의 인연이 다시 제 삶에 어떤 의미를 줄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는 매주 같은 시간에 와서 책을 한 권씩 읽고 돌아갔습니다. 커피 한 잔을 놓고 2시간 동안 조용히 책을 읽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.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. 혹시 이 책방 자주 오시죠? 책 좋아하시나 봐요.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. 책도 좋고 커피도 따뜻하고. 그 후로 조금씩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. 그는 정태수라는 이름을 가진 퇴직 교사였습니다. 사진도 좋아하고 예전에는 문학교실도 운영했다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 어느 날 그가 책을 다 읽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혹시 다음 주에 도서관에서 하는 강연 같이 가보시겠어요? 저 혼자 가기엔 좀 쑥스럽기도 하고.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문화 행사에 함께 다녔고 지역 박람회나 거리 축제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. 정태수 씨는 억지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적당한 거리, 적당한 온도로 제게 말을 걸었고 그 점이 저에게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. 윤희는 저를 놀렸습니다. 언니, 봄도 두 번째면 사랑도 두 번째 올 수 있잖아.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점점 마음 한쪽에 파문이 번져갔습니다. 하루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참에 정태수 씨가 와 있었습니다. 오늘 별이 예뻐요. 근처에 작은 전망대가 있는데 같이 산책하실래요? 별이 반짝이던 그 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.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정희 씨, 그냥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.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고마운 일이더라고요.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. 누군가가 제 상처를 알아봐주고 보듬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고 삶의 속도와 감정을 맞춰갔습니다. 하지만 제 안엔 아직 망설임이 있었습니다.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? 그럴 때면 저는 가게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. 믿음은 배신당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. 그가 제게 고백을 한 건 봄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. 정희 씨, 우리 그냥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. 하지만 저는 언제든 곁에 있을게요.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은 이 온도가 좋아요. 사랑은 꼭 불 같지 않아도 되었습니다. 따뜻한 난로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. 가게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 윤희와 저는 지역 신문에 인터뷰까지 실리게 되었습니다. 늦은 나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다 두 번째 봄의 박정희, 김윤희 대표. 그 기사 덕분인지 가게엔 손님이 더 많아졌고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저희를 초청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삶은 생각보다 길었고 또 생각보다 관대했습니다. 배신으로 무너진 날들도 이제는 삶의 한 페이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지금 제 옆엔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제 삶을 응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. 그날 이후로도 가게에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. 책을 읽기 위해서,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, 혹은 누군가와의 대화를 위해서. 정태수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.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따뜻하게. 그는 말없이 제 책상에 작은 초콜릿을 올려두고 갔습니다. 읽고 있는 책이 오늘 좀 어려워서요. 달달한 게 필요했어요.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. 젊었을 적 한없이 뜨겁기만 했던 사랑과는 다른 결이었습니다. 하루는 손님이 끊긴 오후 그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. 벚꽃이 흐드러진 공원 벤치에 저와 윤희가 함께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. 몰래 찍어서 죄송해요. 너무 예뻐서 두 분 다 정말 봄 같았어요.
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웃었습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. 가게에 새로운 코너도 생겼습니다. 정태수 추천 고전 명작 정의의 위로 한 문장. 사람들은 책을 넘기다 웃었고 가끔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그림자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. 그는 잠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 정희야, 여기까지 오는데 몇 번이나 망설였어.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초췌했고 눈빛은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.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쯤 보고 싶었어.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나 잘 살고 있어. 그리고 당신도 이제 당신 길 잘 걸어가길 바라.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.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미움도 연민도 아닌 아주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. 며칠 후 윤희가 말했습니다. 정희 언니 예전에 언니였다면 그날 울었을 거야. 근데 이젠 웃고 있네. 윤희야, 내가 이제 나를 안아주는 법을 좀 알게 된 것 같아. 사람들은 여전히 책을 읽으러 오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에 앉은 저 자신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.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,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. 어느 날 도서관 강연이 끝난 뒤 정태수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. 우리 나중에 같이 살면 어때요? 저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. 같이 사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. 하지만 함께 걷는 건 좋아요. 그는 웃었습니다. 그럼 우리 한 걸음씩 더 걸어가 보죠. 삶은 다시 시작되었고 사랑도 다시 싹트고 있었습니다. 저녁 노을이 가게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면 저는 그 빛을 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.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다짐합니다. 지금의 나는 어제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.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사천배.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. 전 남편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. 4130. 박정희 씨 맞으시죠? 전 남편분이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. 4200.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미움도 원망도 한순간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혼란이 밀려왔습니다. 장례식장은 너무 조용했습니다.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. 끝까지 혼자였구나 당신은.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나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지 못했고 결국 나 자신에게서 도망쳤다. 정희야,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웠어. 그 마지막 문장이 뼈처럼 박혔습니다. 그는 퇴직 후 세상과 단절된 채 유일하게 찾았던 위로를 잘못된 방식으로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.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떠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후 그는 계속 무너져 갔다. 모두가 떠난 집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.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애도했습니다. 누구보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, 내 젊음을 함께한 사람, 그 사람의 마지막은 제 삶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.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정태수 씨가 조용히 제 곁에 와 앉았습니다. 괜찮아요. 울어도 돼요. 저는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. 가슴 깊은 곳에서 미움과 연민, 후회와 안타까움이 뒤엉킨 눈물이었습니다. 며칠이 지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. 윤희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. 잘 돌아왔어. 정희 언니. 삶은 다시 굴러갔고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. 하지만 어딘가에 남겨진 그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. 정태수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졌습니다. 그는 말없이 점점 연락을 줄였고 어느 날 문득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정희 씨 미안해요. 나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는 그렇게 떠났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. 그 후로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.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. 나는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 봄이 또 왔습니다. 가게 앞 목련이 피었습니다.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정희 언니 진짜 두 번째 봄이네. 저는 그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그래, 혼자 맞는 봄도 따뜻하긴 하다.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사랑을 꿈꾸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삶은 여전히 저를 기다려주고 저는 오늘도 이 가게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조용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. 혼자 사는 건 외롭지 않나요? 저는 대답했습니다. 네, 외로워요.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. 삶은 상처 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. 그리고 그 위에 피는 꽃은 이전과는 다른 색입니다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